위장관의 흡수 기능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는 영어로는 스토막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형용사로는 게스트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게스트릭 그러면 위 안에 뭐가 있는, 위와 관련된 어떤 얘기겠죠. 그래서 루게라고 그러면 주름인데요. 게스트릭 루게 하면 위 주름입니다. 그래서 위를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분문부가 있고, 여기 유문부가 있고, 여기 몸통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주름들이 있습니다. 주름. 근데 이 주름들은, 위 안에 있는 주름들은 흡수 기능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위가 팽창할 때를 대비해서 있는 예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위 확장을 대비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의해서 위가 팽창되면서 그 주름이 펴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를 위한 구조물은 아니고요. 흡수를 위한 융털은 위 안에는 없습니다. 이제 소장에 융털이 있고요. 그래서 위는 흡수 기능이 비교적 취약한 편이긴 하지만 기름에 녹는 리피드 솔루블 서브스탄스 아니면 알코올과 같은 술이죠. 어떤 특정 약물들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소량 흡수가 시작이 됩니다. 위 다음으로 이제 소장의 흡수 기능입니다. 소장은 많은 영양분들이 흡수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흡수 면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소장이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음식물들이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음식물들이 그대로 이렇게 통과하게 된다면 음식물들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은 빨간색 선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효율이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소장벽에는 주름이 나 있습니다. 주름이 나 있어서 음식물들이 통과할 때 쭉 훑어가면서 음식물이랑 닿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좀 늘어났죠. 없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런 주름이 동그랗게 서큘러하게 있다. 그래서 윤상주름, 서큘러 폴드 또는 윤상추벽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거 발견한 사람 이름이겠죠. 커클링 주름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음식물이랑 닿는 면적이 훨씬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흡수하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효율은 더 좋아지겠죠.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윤상주름을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했을 때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음식물이랑 닿는 면적이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끝에 뭐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뾰루뾰루뾰루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융털입니다. 융털, 빌라이. 이게 있을 때, 없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음식물이랑 닿는 면적이 더 많아졌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융털 하나하나를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융털이 나 있는데, 여긴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림프관이. 근데 음식물이랑 이렇게 닿는 면적이 있는데 요 끝에 뭔가가 더 있습니다. 요 더 나와 있는 거,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음식물이랑 닿는 면적이 훨씬 더 많아졌죠. 요거는 작은 융털이야. 그래서 마이크로빌라이, 미세육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미세육모를 구성하고 있는 요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장세포, 엔테로사이트라고 부르고, 또는 장상피세포, 인테스티널 에피셀리움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장상피세포의 바깥쪽 끝이 마이크로빌라이, 미세육모를 구성하고 있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의 흡수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극대화되는데, 그 중에 윤상주름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요 끝에 있는 것들이 윤상주름이 있어서 음식물이랑 닿는 면적이 3배까지 늘어나게 해준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요 끝에 하나씩 있는 것들이 융털, 빌라이라고 하는데, 동맥과 정맥, 혈관이 있고, 가운데 림파틱 베슬이 있죠. 중심 암주관, 센트럴 락티알이라고 부르는데, 요길 왜 락티알이라고 부르냐 하는 거는 잠시 후에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기본적으로는 림프관입니다. 림프관. 네, 이제 빌라이가 더 나가서 마이크로빌라이가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크로빌라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육모라 그랬죠. 그래서 음식물이랑 닿는 흡수 면적이 더더욱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브러쉬 보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더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변연부, 끝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국경 그러면 보더라인. 그래서 보더라인이란 거는 바깥쪽, 변연부의 끝쪽이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브러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칫솔, 청소할 때 쓰는 솔 아니면 머리빗 이런 거 브러쉬죠. 그래서 브러쉬처럼 생긴 보더야. 그래서 여기를 브러쉬 보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빌라이가 브러쉬 보더가 된 거고, 이러한 구조물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극대화되었다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얘네들은 뭐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세포, 엔테로사이트 또는 장상피세포, 인테스티날 에피셀리움 세포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림을 활용해서 소장의 흡수 기능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극대화되느냐 하는 걸 요약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윤상주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빌라이가 있고요. 빌라이 끝이 마이크로 빌라이가 돼서 요약이 된다 하는 거고, 이걸 다른 그림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여기는 이 빌라이가 있네요. 빌라이, 그죠? 빌라이가 있고, 빌라이는 요 안에 동맥과 정맥, 가운데도 락티알이라고 불리는 림파틱 베슬이 있고, 그 다음 나가서 마이크로빌라이가 있네요. 마이크로빌라이. 요거는 현미경으로 실제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빌라이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빌라이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쭉 잘라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면 여기가 기점막이 되겠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고, 요쪽 끝이 보더죠. 보더인데 뭘로 돼 있어요? 브러쉬로 돼 있다. 그래서 브러쉬 보더. 여기가 뭐라고요? 마이크로빌라이라고 해요. 마이크로빌라이. 그럼 요 안에는 요 세포들은 엔테로사이트가 되겠죠. 엔테로사이트 또는 인테스티날 에피셀리움이 될 거고요. 요 안에는 동맥과 정맥, 좀 작은 애들인가 보죠. 세동맥과 세정맥, 그 다음 모세혈관이 있고, 그 다음 가운데 림파틱 베슬인 센트럴 락티알, 중심 암주관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장의 장세포를 통해서, 여기 장세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용털이 있으면 장세포, 엔테로사이트를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가 될 텐데, 여기 있는 장세포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요 끝이 요 브러쉬 보더가 될 거고, 여기가 장상피세포 또는 장세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빌라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장상피세포와 세포 사이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브러쉬라고 하는 거는 솔이나 빛이죠. 보더는 뭐라 그랬어요? 변연부, 경계부, 가장자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책에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책을 보면 여기를 솔변연 또는 솔가장자리 이렇게 표현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변연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은 브러쉬고 변연은 보더니까 솔변연은 브러쉬 보더 또는 마이크로빌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상피세포는 벽이 있겠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는데 베이잘 파트가 있을 거고요. 상피세포와 상피세포 사이에 있는 레테럴 사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라테럴 월, 여기는 베이잘 월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베이소 레이터럴 멤브레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베이잘 월은 기저막, 레이터럴 월은 측막이 될 테니까 두 개를 합치면 기저측막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은 도대체 어떻게 통과하는 거냐? 장상피세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장상피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트랜스셀룰러하게 또는 파라셀룰러하게 통과하는 패스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장을 지나서 대장의 흡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장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빌라이, 융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도 없고, 대부분 여기서 흡수하는 것은 수분입니다. 수분. 그래서 변이 이제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 흔히 대장 그러면 대부분 결장이죠. 맹장은 얼마 안 되고요. 올라가는 결장, 가로지르는 결장, 내려가는 결장, S자형의 결장, 그 다음은 직장이 되는 거고, 직장 다음 항문이 있는 거니까 대장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결장에 해당이 되는데, 그 결장 중에서도 앞에 있는 반 정도는 수분 흡수가 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흡수성 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머지 반쪽, 뒤쪽의 반쪽의 결장의 경우에는 수분 흡수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저장만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장성 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장의 흡수 기능을 요약해서 보면, 대장에서의 수분과 전해질의 흡수는 5에서 8리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350에서 400ml 정도 수분 흡수가 이루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에는 아시다시피 세균이,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장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균이 하는 역할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셀룰로즈의 분해 후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셀룰로즈라고 하는 건 식물이죠. 식물. 흔히 보이는 풀.
이런 식물들인데 우리 인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포유동물들은 이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셀룰로즈는 워낙에 단단하고 질기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초식동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풀을 먹고 사는 거냐? 초식동물들은 그 소화기관 안에 여러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면 원충류, 세균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셀룰로즈를 분해를 시켜주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 동물 자체가 갖고 있던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도 셀룰로즈를 잘 분해를 못 시키죠. 그래서 소량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장내에 있는 세균이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도 있다 뭐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내 세균이 바이타민 K, 바이타민 B12, 사이아민, 리보플라빈 등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는 뭐 이산화탄소나 수소가스 등을 생성하는데 장내 세균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의 조성을 보면 변의 한 4분의 3은 물이고요.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고체 성분인데 이 고체 성분 중에서 30% 정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장내 세균입니다. 세균이 이제 죽어서 나온 게 30% 정도 되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지방, 그리고 또 10에서 20% 정도는 무기물, 그리고 2에서 3% 정도는 단백질, 그 다음에 3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풀이죠. 풀. 그 식물들. 그래서 고용화된 소화액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장 상피의 탈락 상피 세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30% 정도가 섬유질,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섬유질이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비 예방 이런 데는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4분의 3, 여기는 뭐 76%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4분의 3 정도는 물이고 나머지 4분의 1, 뭐 여기는 24%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는 이제 고체 성분이 될 텐데, 고체 성분에는 탈락된 장 상피 세포들, 그 다음에 죽은 뭐 세균들,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들 이런 게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질소화합물, 뭐 단백질 대사산물이 되겠죠. 셀룰로즈 이런 것들이 변의 구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색깔은 빌리루빈의 대사체인 스테로코빌린에 의해서 이 색이 결정이 되고요. 냄새는 세균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방귀를 끼게 되는데 방귀를 끼게 되는 거에 많은 양은 세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냄새는 세균 때문에 나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삼킬 때 음식물만 삼킬 수는 없고 같이 흡입된 삼켜진 공기가 이제 방귀의 주 성분이 아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귀를 구성하는 가스들을 보면 스왈로우드 에어,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삼킬 때 같이 넘어온 공기 이런 것들이 방귀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생된 가스, 이산화탄소나 메탄, 수소가스 또는 혈관에서 유입된 가스, 이런 세 가지들이 이제 방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가스 생성이 활발한 음식, 빵구가 자꾸 잘 나오는 음식들이 있죠. 대부분 보면 장내 세균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을 먹게 되면 장내 세균의 운동, 뭐 증식 이런 게 활발하게 되면서 가스 생성도 많아지고 당연히 빵구의 양도 자주 이렇게 끼게 되겠죠. 그래서 콩이나 양배추, 양파, 콜리플라워, 옥수수, 식초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가스 생성이 활발하게 된다. 그리고 하루에 생성되는 가스는 한 7에서 10리터 정도 빵구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은 0.6리터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양들은 장 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되고 우리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화와 흡수입니다. 음식물 그 자체로는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가 없죠. 이건 맨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물들을 여러 성분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합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금 소화하기 때문에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한번 합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소의 합성을 우리는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표현하면 축합 또는 응축이 되는데요. 축합이라는 거의 한자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줄일 축, 합할 합. 그래서
짜잘한 여러 개의 영양 성분들을 그 숫자를 줄여서, 수를 줄여서 큰 덩어리 하나로 합친다. 그래서 축합, 컨덴세이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응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엉키게 해서 줄인다. 서로 엉키게 해서 짜잘한 영양분들을 서로 엉키게 하나로 합쳐서 엉켜서 그 수를 줄여서 덩치 큰 저장형의 형태로 바꿔준다. 그래서 응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자체도 컨덴스 그러면 dense, thick, 크라우드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짜잘한 이런 영양분들을 큰 덩어리의 저장형의 성분으로 바꿔준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컨덴세이션일 때는 합성 과정 중에 물이 생깁니다. 물.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런 걸 컨덴세이션이라고 하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축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합성하는 거를 컨덴세이션, 축합하는 걸 배웠으니까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분해는 가수분해,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가수분해가 무슨 뜻이냐? 더할까, 물수, 나눌 뿐, 풀해라고 하네요. 한자가. 저도 한자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뜻을 보면 더하는 겁니다. 뭐를? 물을. 그래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더해서 분해하는 과정, 이거를 가수분해라고 부르는데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되어 있죠. 하이드로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우리가 뭐 물을 마시는 걸 하이드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이드레이션. 뺏기는 거, 탈수되는 거를 뺏기니까 디하이드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라이시스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 용해를 셀 라이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이드롤라이시스 그러면 물이 있어서 물이 필요한 분해 반응, 뭐 가수 분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는데 물이 필요한 반응, 그래서 특정 소화 효소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가수 분해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각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뭐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 프로티네이즈 이런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지만 그런 소화 효소 더하기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이런 녀석들이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반응, 이거를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컨덴세이션, 축합이겠죠. 탄수화물이란 단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탄수화물은 탄, 그 다음 더하기 수화물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탄은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영어로는 카본이죠. 카보. 수화물은 하이드레이션 된 어떤 머터리얼,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트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 될 거고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물을 함유하고 있는 탄소야 하이드레이티드 카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카본은 C, 물은 H2O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함수탄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당 분자의 개수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성분이 되는 단당류가 있습니다. 모노는 하나란 뜻이죠. 단당류. 근데 단당류 두 개가 만나면 이당류, 두 개의 당류, 이당류가 될 겁니다. D가 붙고요. 그 다음 다당류는 여러 개입니다. 단당류나 이당류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저장 형태에 가깝겠죠. 그럼 다당류, 다하니까 폴리입니다. 그 다음 당류를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카라이드라고도 부릅니다. 탄수화물 사카라이드. 그래서 모노사카라이드, 디사카라이드, 폴리사카라이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단당류는 단당류야. 당 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탄소가 몇 개 있냐고요. 그죠? 그래서 탄소 C, 탄소가 5개 있으면 펜트란 단어가 5개죠. 그래서 5탄당은 펜토우즈, 그 다음에 6개면 헥사죠. 헥사. 6탄당은 헥소우즈가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의 경우에는 6탄당입니다. 그래서 C 다음에 6이라고 붙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 여기 세 보시면 6개가 있는 거죠. 6개가 있는 만큼 물 분자도 또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탄소가 6개니까 물도 6개 있어야죠. 그래서 H2O가 6개 있어서 H12O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루코스의 6탄당인 글루코스의 분자식이 될 거다. 탄수화물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카보하이드레이트 또는 사카라이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하나짜리 단당류, 모노사카라이드가 있고, 2개짜리 이당류, 디사카라이드가 있고, 여러 개짜리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가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단당류의 경우는 여기는 C가 6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네, 헥소우즈 6탄당이 되겠죠. 6탄당. 그래서 물 분자도 똑같이 6개가 있습니다. 자, 이당류는
뭐 6탄당짜리 두 개가 합쳐진다고 보면 앞에 2만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축이 되겠지만, 앞서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양분의 합성일 때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물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물이. 그래서 이당류일 때는 단당류 두 개가 합쳐져서 이당류가 될 때는 물 분자가 하나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이렇게 됩니다. 탄소는 12개가 맞죠. 6탄당짜리 두 개가 니까 12개가 맞는데 물 분자도 똑같이 그렇게 되진 않고 물 분자 하나는 빠져나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류, 6탄당을 보면 그 유명한 글루코즈, 프룩토즈, 갈락토즈 이 세 개가 여기 포함이 되고요. 우리 몸에서 주로 영양분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당류의 경우에는 단당류 두 개가 합쳐져야 되겠죠. 글루코즈와 글루코즈 두 개가 만나면 말토즈, 엿당이 되고요. 그 다음 글루코즈와 프룩토즈가 합쳐지면 슈크로즈, 설탕이 되고요. 글루코즈와 갈락토즈가 만나면 락토즈, 젖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는 저장 형태죠. 식물에 있는 스타치, 전분이 있고요. 동물의 간이나 골격근에 있는 글리코겐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역시 식물에 있는 셀룰로즈. 이 셀룰로즈는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에선 잘 이렇게 쓰지 못하죠. 초식동물들은 쓰겠지만 사람에서는 잘 영양분으로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스타치 같은 건 잘 쓰일 수 있죠. 감자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올리고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올리고란 단어는 좀 작다는 뜻입니다. 뭔가 적어요. 그래서 사카라이드는 사카라이드야.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좀 적어. 뭐가 적냐면 분자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올리고당,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하면 한 2개에서 10개 정도의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도 당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단맛을 만들긴 해. 그렇지만 흔하게 우리 몸에서 쓰이는 영양성분으로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분해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살이 찌지 않는 거죠. 근데 단맛을 내면서 영양분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살은 안 쪄. 그래서 음식, 요리 같은 거 할 때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당류, 디사카라이드인 말토즈의 생성과 분해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글루코즈 두 개가 이렇게 왔는데 물 분자가 하나 빠져서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말토즈가 형성이 되고 이게 다시 분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말타제라고 하는 그 효소가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돼서 글루코즈와 글루코즈로 분해가 되더라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슈크로즈의 경우에도 분해가 되려면 슈크레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나눠져서 글루코즈와 프룩토즈로 분해가 될 수 있다. 지방의 경우에도 지방산으로 분해되거나 다시 합성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세 개의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만나서 합성될 때는 컨덴세이션이니까 세 개의 분자니까 물 분자가 세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하고 세 개의 물이 나오는데 다시 얘네들이 분해될 때는 하이드롤라이시스, 요 물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단백질도 이제 영양성분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려면 축합과 가수분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나오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축합과 가수분해가 단백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된다. 탄수화물의 소화를 살펴보면 스타치는 이제 전분이죠, 전분. 근데 우리 입 안에는 타이알린이라고 불리는 아밀레이즈가 있습니다. 얘가 좀 살균 효과도 좀 있지만 이제 아밀레이즈 성분도 있기 때문에 스타치를 분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즈가 이 스타치를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토우즈가 만들어지면 이 말토우즈는 말테이즈라는 효소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물이 있어야지 글루코즈 두 개의 분자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락토즈의 경우에는 또 역시 락테이즈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 슈크로즈의 경우에는 슈크레이즈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락토즈는 갈락토즈와 글루코즈로 분해가 되고요. 슈크로즈의 경우에는 프룩토즈와 글루코즈로 분해가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걸 다시 요약한 그림이죠. 젖당, 락토즈가 있고 스타치가 있고 슈크로즈가 있는데 각각 분해가 돼서 갈락토즈와 포도당과 프룩토즈가 된다. 요 모양은 뭐겠어요? 요 모양은 장상피세포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크로빌라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엔테로사이트 또는 인테스티널 에피셀리움 요 끝에 있는 세포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요 안에 혈관들이 있으니까 요 혈관으로 요 분해된 탄수화물에 분해된 물질들이 흡수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상피세포를 넘어가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될 때 그 길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글루코즈하고 갈락토즈의 경우에는 2차 농동 수송에 의해서 수송이 되고요. 다음 프룩토즈의 경우에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모세혈관으로 간다.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이런 영양성분들은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네, 간 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일단 가게 되겠죠.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살펴보면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 안에서는 주세포죠. 치포셀에서 펩시노젠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펩시노젠이 벽세포에서 분비한 위산, 그죠? 페리에탈셀에서 분비한 위산에 의해서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바뀌면 이 펩신이 단백질들을 몇 가지로 펩톤, 폴리펩타이드 뭐 이런 물질들로 분해해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분해되는 것은 췌장이죠. 췌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주고 이 남은 것들도 역시 펩티데이즈에서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단백질 또한 장상피세포, 장세포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 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방의 소화입니다. 지방의 소화 흡수는 앞서서 설명드린 탄수화물과 혹은 단백질과는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방의 소화의 시작은 이제 유화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화는 영어로는 emulsify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화를 하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담즙염입니다. 담즙이죠. 쓸개즙. 쓸개즙이 잘 분비돼야지 지방의 소화가 잘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요 지방 입자는 지방구를 이룹니다. 큰 덩어리를 이루는데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분해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필요합니다. 쓸개즙이 필요한데 그 쓸개즙, 담즙 안에 있는 담즙염과 인지질, 레시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지방 덩어리를 짧게 부숴줘요. 이런 미셀, 미포를 형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분해하는 과정을 유화, emulsifying이라고 부릅니다. 유화의 생리학적인 의의를 살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방은 크기가 되게 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지방 분해 요소 라이페이즈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 지방 입자를 분해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분해 요소가 가봤자 이렇게 바깥부터 조금씩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분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래서 대부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텐데, 이때 담즙이 필요한 거죠. 담즙염과 레시틴이 짜잘하게 쪼개주면 이렇게 밑셀들이 형성이 되면서 작게 변하겠죠. 이때는 지방 분해 요소가 가서 비로소 잘 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유화의 의미가 있고요. 이제 TG가 있죠.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분해가 되면 모노글리세라이드하고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될 텐데, 이 가역 반응, 다시 결합하는 가역 반응도 아주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화가 또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미셀을 형성하게 되면 이 가역 반응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분해해 놨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걸 막아주는 그런 지방의 소화에 도움을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 흡수를 살펴보면 유화된 지방은 라이페이지에 의해서 모노글리세라이드, 지방산, 글리세롤로 분해가 된다. 그리고 소화된 산물들은 담즙염과 다시 미포를 형성한다. 수용성 상태니까 분해가 이제 잘 되겠죠. 다음 유장간 상피세포, 엔테로사이트를 통해서 흡수가 되고, 다음 짧은 지방산은 바로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긴 지방산의 경우에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인지질 등을 형성한다. 요것들은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유미미립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얘네들은 혈관으로 가지 않고 림프관, 암주관, 낙티알로 흡수가 된다. 그럼 이 암주관, 림프관은 어떻게 된 거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주관 또는 유미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빌라이의 구조를 보면 혈관이 있고 가운데 림프관이 있다 그랬죠. 요 림프관을 암주관 또는 유미관이라고 부른다 하고 이렇게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죽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암죽 색깔의 물질이 흐르는 관이다. 암죽은 뭐냐? 곡식을 이용하여 만든 이유식이다. 그래서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이유식입니다. 소화하기 좋게 뭐 죽 같은 거죠. 그래서 색깔이 대부분 어떻겠어요? 네, 우유 색깔입니다. 우유 색깔, 뿌연.
그래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락트란 단어는 그 우유를 뜻하죠. 우유, 젖, 그죠? 그래서 락티알이라고 하는 거는 우유 혹은 젖과 같은 밀키웨이, 우유가 흐르는 관, 밀키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름을 붙였을 때는 암죽이 좀 더 친근했나 보죠. 그래서 암죽관, 암죽과 같은 색깔이 흐르는 관, 그래서 암죽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는 아예 유미관이라고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 유자에 죽 미자에 관자를 써서 유미관, 젖 또는 죽과 같은 물질이 흐르는 관. 이 성분은 지방 성분이죠. 지방 성분. 그죠? 흐르는 관. 그래서 이거를 카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카일. 그래서 카일로스가 이제 주스를 뜻하고요. 그래서 밀키 바딜리 플루이드가 흐르는 관이다. 그래서 카일 덕트 또는 유미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림파틱 베슬, 뭐 암죽관, 락티알, 유미관, 카일 덕트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림파틱 베슬이기 때문에 그 흐르는 거는 림파틱 서큘레이션을 따릅니다. 그래서 흐르다가 흉관, 소라식 덕트를 지나서 서브 클라비안 베인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심장을 통해서 혈류를 따라서 흐르다가 지방 조직이나 간에 저장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락티알, 카일 덕트, 림파틱 베슬은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요게 빌라이죠. 빌라이가 있고 가운데 요게 락티알입니다. 락티알. 그래서 여러분 교재 책의 그림을 보면 이거는 위장관에 있는 그림은 아니고 서큘레이션 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림파틱 베슬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끝이 블런트 엔드 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관은 심장에서 펌핑이 되면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흐르게 되는데 림파틱은 그렇지 않죠. 펌핑을 해주는 심장과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주변 조직의 압력에 의해서 이 포가 밀려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빌라이 안에서는 지방이 상피세포를 통해서 들어오면 요 안으로 밀려서 들어가서 흘러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흡수되는 거, 분해하고 흡수되는 걸 살펴봤고요. 이제 수분입니다. 수분. 수분은 위에서는 주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녹는 뭐 알코올이나 아스피린 이런 약재 이런 것들이 일부 흡수가 되지만 물은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흡수는 대부분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다량으로 흡수하고 대장에서 일부 흡수가 되고 뭐 설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극소량만 대변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수분의 흡수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흡수되느냐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요거 다 마찬가지 그림인데요. 요 빌라이의 여기 요거 부분을 확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위장관 안이 되죠. 여기가 위장관 안이 되고 주로 소장이 되겠네요. 소장이 될 거고 간질이 장세포가 되겠네요. 장세포가 될 거고 그다음 옆이 이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디움이 능동 수송에 의해서 간질에 쌓이게 됩니다. 소디움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여기에 소디움이 많이 쌓이니까 삼투압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수분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소디움이 먼저 능동 수송돼서 간질에 쌓이게 되면 삼투압 차를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질에 그죠? 물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물이 만들어내는 힘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물이 만들어내는 힘, 물이 만들어내는 압력, 이거를 정수압,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의 힘 압력 차에 따라서 그 힘이 혈관 안에 정수압보다 세지게 되면 물이 혈관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물이 재흡수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물의 흡수에서 설명이 나왔지만 이제 나트륨, 소디움의 흡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탈수,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면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이게 신장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장에서도 소디움을 대량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또는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도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몸에 물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소디움이 만들어내는 삼투압 차에 따라서. 그래서 참고사항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로라이드, 염소는 이제 액티브하게 흡수하는 기전은 없고요. 소디움에 따라서 차지가 이제 네가티브가 되면 차지에 따라서 따라가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같이 흡수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이카보네이트 HCO3-는 우리 몸에서 이제 많이 분비되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주 목적은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함이죠. 위산 H 프로톤이온을
중화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장에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많이 분비된다고 했는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세크레틴에서 HCO3가 분비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위는 엄청나게 다량의 위산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또 점액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끈끈한 점액을 분비해서 위 벽 안을 코팅을 해서 위산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는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12지장이 문제입니다. 12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오게 되면 그게 산성인 음식물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12지장에는 12지장 벽을 코팅하는 점액을 분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를 신속하게 분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2지장 벽을 보호하려면 위산 중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다시 흡수하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췌장액, 담즙, 여기가 12지장이 되겠네요. 12지장에서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분비가 되면 수소 이온과 만나서 탄산, H2CO3, 탄산이 되고 탄산은 다시 과정을 거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이때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다시 바이카보네이트가 돼서 재흡수돼서 활용을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타민의 흡수입니다. 대부분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 근데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지방의 흡수와 같은 과정으로 공장에서 흡수가 된다. 림파틱 패스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K,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는 K의 경우에는 대장 세균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대부분 확산 또는 소디움을 통한 2차 능동수성으로 흡수가 되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바이타민 B12, 적혈구 생성에 중요하다 그랬죠.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는 이 녀석들은 위에 있는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죠. 내인성 인자와 결합한 후에 회장, 그러니까 소장 중에 회장에서 흡수가 된다. 철분의 경우 우리가 흡수한 다음에 섭취한 다음에 흡수가 되면 트랜스페린이 되는데 저장은 주로 페리틴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심장 이런 데 페리틴으로 저장이 되는 게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철분은 그 골수에 가서 이제 적혈구,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기능을 합니다. 75%. 그래서 그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새로운 태아의 적혈구 생성이 필요하게 되면 철분이 다량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영양제로서 철분제를 많이 복용을 하게 되겠죠. 물이나 소디움, 이런 이온들, 칼슘, 철분들이 각각 어디서 많이 흡수되느냐 하는 걸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소장도 있고 이제 대장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넘과 일리움에서 물이 좀 더 많이 흡수되더라.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같은 게 있으면 소디움이 콜론에서도 많이 흡수되더라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위장관의 기능장애 중에서 연화곤란입니다. 연화라는 거는 음식물을 꿀꺽 삼키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신경이 적절히 삼키게 하는 그 신호를 근육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대부분 5번, 9번, 10번 뇌신경이 손상됐을 때, 이럴 때도 음식물을 삼키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신경은 괜찮은데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연화 근육에 디스트로피 이상이 왔을 때, 아니면 근무력증, 그 다음에 어떤 감염증, 독소 이런 거에 의해서도 근육에 문제가 왔을 때 음식물 삼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화곤란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근육 마비로 인해서 연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 꿀꺽 삼키는 게 아예 안 되는 경우죠. 굉장히 이거는 좀 심한 상태일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에피글로티스, 후두 덮개죠. 그러니까 요 목 부위에 있는 게 후두와 인두가 있는데 후두는 트라키아와 연결되어 있는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인두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위장관,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죠.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꿀꺽 삼킬 때 위장관으로 넘어가야지 트라키아, 기관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꿀꺽 삼킬 때는
후두덮개, 이 에피글로티스가 여기를 덮어줘야 되죠. 여기에 보시는 게. 이게 여기를 덮어서 음식물이 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살에 들린다 그러죠. 그때는 엄청나게 기침을 많이 해서 혹시나 들어갔을지도 모를 걸 빨리 뱉어내려고 하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잘못해서 일로 들어가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천정이 두 개가 있죠. 뼈가 있는 딱딱한 하드 팔레이트, 입천정 뚜껑, 그죠? 경구개라고 부르는. 그 다음 뒤에 뼈가 없는 연구개, 소프트 팔레이트. 말랑말랑한 입천장 뚜껑이죠. 예, 소프트 팔레이트 두 개가 있는데 이 소프트 팔레이트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우리가 스왈로잉 꿀꺽 삼킬 때는 소프트 팔레이트가 음식물이 위로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약해지면 음식물들이 삼키는 게 내려가기도 하지만 위로 잘못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뜨겁거나 매운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잘못 재채기하면 코로 음식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반사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늘상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생활하는데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곤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깐 나왔는데 초크하고 스테노시스입니다. 초크, 폐쇄, 스테노시스 협착인데 이게 혼용돼서 많이 쓰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은 초크는 이렇게 뭐가 막는 겁니다. 관을 막아서 이게 폐쇄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거 경고 문구 있죠. 장난감에 보면 초킹 하자드, 애들은 모르고 삼키면 막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뜻이고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뭔가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뭐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하죠. 스테노드, 네로우드 돼 있는 스핀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것도 추간판이 이렇게 탈출해서 스테노시스, 압박을 가해서 협착을 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죠. 다 둘 다 막히는 건데 위장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초크의 경우는 이렇게 막는 거,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딱 눌리는 거, 이렇게 딱 조이는 거,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곤란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식도까지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괄약근에 문제가 생겨서 괄약근이 잘 이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완 부전. 그래서 음식물들이 식도 안에 차는 거죠. 식도 안에 차 있으면 이게 병적으로 심해지면 메가 에소파거스, 거대 식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요거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요 안에서 음식물들이 부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오래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음식물을 흔히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뭐 ITIS가 뒤에 붙으면 염증이란 뜻이죠. 그래서 식도는 에소파거스니까 에소파자이티스 이러면 식도염이 될 겁니다. 좀 더 길게 표현하면 위, 식도, 역류성 질병, 그래서 거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드는 위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과식이나 뭐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뭐 야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음식물들이 식도로 역류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위 안에 있는 음식물들은 위산이랑 있으니까 굉장히 산성이잖아요. 그게 십이지장으로 넘어갈 때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중화시켜 주는데 그게 식도에는 없잖아요. 그죠? 예, 식도에는 없기 때문에 위산에 의해서 식도벽이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손상을 받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습관화돼서 오래되면 그 하부식도 괄약근이 좀 약해지면서 음식물들이 수시로 역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거드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염증도 게스트릭 인플라메이션이니까 게스트라이티스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염증인데 뭐 세균 감염이 많이 돼서 위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위 안에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산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균이 살 수는 없지만 위에 강한 산성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세균들이 발견이 됐죠. 뭐 헬리코박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 많아져서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뭐 항생제를 쓰면 치료가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아스피린, 알코올이나 아스피린 같은 거는 위에서도 흡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아스피린 같은 걸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위 내벽의 게스트릭 베리어를 파괴해서 위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게스트릭 베리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 내벽의 보호막인데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점액입니다. 이 점액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점액 목세포 기억나세요? 점액 목세포에서 점액을 분비해서 이렇게 코팅을 쭉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베리어는 위 상피세포, 이 상피세포와 상피세포 사이가 타이트하게 정션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그 갭정션 기억나시죠? 갭정션. 갭정션은 가운데 통로가 있는 형태를 말하고 타이트 정션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정션이 타이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음식물들이 잘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뭐 맨날 그 술을 마시거나 뭐 아스피린을 매일 먹거나 이러면 요게 흡수가 되면서 약물이나 그 술이 흡수가 되면서 이런 가스트릭 배리어가 파괴되다 보면 위산에 노출되니까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반복되다 보면 염증, 위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염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점막이 계속 자극이 되고 손상이 되고 점막층이 얇아져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의 분비가 잘 안 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진행이 되다 보면 벽세포, 페리에탈 셀 같은 게 영향을 받아서 염산 분비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산이 감소하거나 아예 결핍되거나 하는 증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벽세포, 페리에탈 셀에서 염산을 분비한다고 했는데 게스트릭 pH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위산을 분비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기능이 살균이 안 됩니다. 살균. 그래서 계속 탈이 나겠죠. 뭐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거에 계속 감염이 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위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주세포에서 분비하는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를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단백질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치명적인 거는 벽세포에서 분비하는 게 내인성 인자가 있었죠. 내인성 인자가 비타민 B12 흡수에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악성 빈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궤양입니다. 궤양, 위궤양, 게스트릭 얼서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게스트릭 배리어가 손상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 같은 경우는 바이카보네이트가 분비가 잘 안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 12지장 궤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벽에 먼저 이로전, 미란이라고 부르는 게 발생이 되는데 이게 빨갛게 발적된 게 좀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얼서,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소화성 궤양, 펩틱 얼서가 생기게 되는 원인은 뭐 위산 분비가 과다한 겁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자극성이 있는 음식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한 거 이런 걸 자주 먹었을 때 그다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점액 분비가 잘 안 됐을 때 그래도 코팅이 안 되니까 위궤양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와 같은 세균들에 많이 좀 감염이 됐을 때 인펙션 됐을 때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위산에 대한 보호 기능이 별로 없는 부위가 더욱 취약하다. 당연한 얘기죠. 위 몸통에는 점액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위벽을 코팅을 해주니까 비교적 안전한 부위인데 카디악, 분문부,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점액 코팅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유문부, 12지장으로 나가는 이 부위도 점액 코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를 위 12지장 궤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아와 같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소화성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세균, 스트레스 등에 의한 위산 분비가 증가했을 때도 소화성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화성 궤양의 치료는 세균에 의한 거라면 뭐 항생제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산이 문제라고 하면 산을 제거해주는 애시드에 안티를 걸어주는 엔타시드, 제산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산 분비는 페리에탈 셀 또는 뭐 옥신틱 셀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서 위산 분비가 된다고 했으니 RA 과정처럼 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수소이온을 이제 프로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프로톤을 날라주는 펌프를 프로톤 펌프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을 억제해주면 프로톤이 펌핑이 안 되니까 산 분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줄여서 PPI라고 부릅니다. 이런 약을 써주면 위산 분비가 좀 억제가 될 거고요. 요게 파리에탈 셀이죠. 파리에탈 셀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위산 분비를 해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스타민, 그죠? 히스타민에 의해서도 위산 분비가 많이 됩니다. 게스트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히스타민이 페리에탈 셀의 H2 수용체 결합을 해서 위산 분비를 유발을 하고 있는데 이 H2 리셉터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유명한 게 라니티딘, 잔탁이 있고요. 시메티딘 이런 약을 써주면 위산 분비가 억제가 돼서 위궤양 치료하는데 소화성 궤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궤양이 심해지면 부분적으로 위를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절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주신경 차단술인데
위는 이제 미주신경이 분포해서 미주신경이 흥분을 하면 위의 소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소화를 촉진하는 게 뭐 위산 분비라든지 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촉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을 좀 차단을 해주면 그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될 수도 있는데 위궤양은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닥 추천하는지는 좀 의문이 좀 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프로라고 하는데요. 스프로라고 하는 거는 소화는 되는데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의 풍토병으로서 트로피칼 스프로, 열대성 스프로가 있고, 그다음 그것이 아닌 제외한 건 나머지는 글루텐 독성이나 이디오패식 그러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 독성이라든지 원인을 잘 모르는 비열대성 스프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스프로가 이제 초기에는 지방의 흡수 부전이 먼저 제일 처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나면 기름이 좀 떠 있는 게 관찰이 되겠죠. 점점 진행되면서 다른 영양분 흡수도 잘 안 되는 거고,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말라가면서 살은 빠지면서 영양 결핍, 골연화증, 혈액 응고도 잘 안 되고, 빈혈, 뭐 이런 것들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겠습니다. 변비입니다. 컨스티페이션. 그래서 뭐 물의 흡수가 너무 많이 된다든지 대장 운동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이제 변비가 나오는데 증상은 뭐 밥맛, 입맛이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막 구역질이 날 거고요. 항상 배가 빵빵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뭐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거,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거. 소화 흡수가 다 돼버리면 장 운동이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변비가 생길 테니까요.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끝까지 남아있는 뭐 채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도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론이 메가하게 되는 메가콜론 거대 결장인데요. 히르스프룽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장에 변이 차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 변비 중에서도 아주 심한 악성 변비 이런 거를 의미를 할 것 같습니다. 설사 다이아리아는 말 그대로 이제 영양성분들이 잘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다 밖으로 배설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독성 물질이나 이런 걸 섭취했을 때 흡수를 안 시키고 바로 배설시킨다 하는 뭐 그러니까 자극원이나 어떤 원인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진행이 되면 탈수라든지 뭐 영양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염이 있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사이콜로직하게 뭐 문제가 생겨서 부교감 신경계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흥분한다. 그래서 장 운동이 너무 촉진돼 있다. 이럴 때도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궤양성 결장염,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이런 게 있을 때도 매스브 무브먼트가 증가하면서 설사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잘못 먹거나 뭐 상한 걸 잘못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했거나 이러면 구토를 하게 되죠. 구토. 그래서 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밖으로 뱉게 되는데 보미팅 센터, 케모리셉터 트리거 존이라고 하는 게 제4뇌실 바닥 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펄스들 때문에 횡격막, 복부 근육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서 쭉 짜줘서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은 뭐 상한 음식을 우리가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 같은 거 걸렸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폐쇄되는 경우, 지하의 오브스트럭션. 과거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죽었죠. 많이 생명들을 잃었는데요. 이 장관 폐쇄가 되는 원인들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 1번부터 7번까지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로 캔서가 있네요. 캔서 종양이 커져서 장관을 완전히 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 얼서레이션이 돼서 궤양이 돼서 유착이 되는 경우, 딱 이렇게 안에 벽이 딱 붙어서 폐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스파즘, 경직이 와서 일을 못하는 거죠. 모터 펑션이 완전히 사라져서 스파즘이 와서 장관이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페럴라이틱 일레우스, 회장 쪽에 이제 마비가 와서
이제 장관이 폐쇄가 되는 경우. 어드이전은 유착인데 대부분 평상시 때 잘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수술 같은 걸 했을 때, 많이 뭐 심한 염증이 있을 때, 많이 뭐 창상, 다쳤을 때, 뭐 그럴 때 이제 위장관들이 꼬이거나 이래서 서로 유착, 어드이전이 되면은 장관 폐쇄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은 또 장중첩인데요. 장중첩은 어떠한 특정 원인에 의해서 장 한쪽이 다른 한쪽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되면 완전히 막혀서 장관 폐쇄가 일어나겠죠. 이런 걸 장중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토전, 염전이 되는 경우는 이 장의 축으로 해서 좌우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여서 막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염전이 심해지면 완벽하게 장관 폐쇄가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